오케이. 녹화 시작되고 있어. 근데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 13개주가 그 헌법을 승인을 해야 되잖아. 승인해야 되는데 미국 이렇게 연방 국가들이 그 주들이 그 헌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헌법을 만들었다. 이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이제 13개 주에서 모인 대륙회의를 했던 거지. 헌법 만드는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으로 어떤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헌법을 만들었다는 그거를 뉴욕의 신문에다 계속 내. 교수님, 어. 대기실에 아직 사람들이 또 있는 있어? 것 같아요. 오케이. 다 들어와. 다 들어. 아예 대기실 없애기가 가능합니다. 아, 대기실 없애기 가능해? 네. 지금은 잘 모르겠고 나중에 좀 알려줘. 나 메일로 좀 보내줘. 대기실 없애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른바 미국의 새로 만든 그 헌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에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든지 제임스 메디슨이라든지 존 제이라는 사람이 그 사설을 계속 써. 그걸 묶어놓은 책이 페더럴리스트야. 이런 책이야. 다행히 한국에 번역돼 있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는 건데, 이 페더럴리스트들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미국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정리하는 거야. 굉장히 독특한 제도지. 그러니까 좋은 정부는 무엇인가에 대한 독특한 생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9번째로 돼 있어. 그래서 쭉 9명의 생각을 다 자기들이 공부하려면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만 공부해도 한평생이 걸리는 연구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정부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만 갖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정부의 문제식이 뭔가 그것만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발표하는 주제 이런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자기들이 관심을 갖는 조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9개 조를 일단 짜야죠. 발표조를 9개 짜. 그리고 그 9개 조에 대해서 같은 텍스트를 읽고 같이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9개 토론조를 만들어. 두 쌍이 등장하는 거지. 한 주에 두 조가 들어와서 발표하고, 토론조는 준비한 질문을 던져서 서로 이렇게 논박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할 거야. 그죠? 한 조에는 최대 5명. 그럼 우리가 한 주에 5명이 다 찬다고 하면은 5 곱하기 10이니까 90명이 차는 거지. 그러면 90명이 발표를 하는 거야.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주에 4월 1일부터 2조, 플라톤 발표조와 플라톤 토론조가 들어와서 이제 논박을 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발표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45명이 되잖아. 그 사람들은 9개의 발표를 다 보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면 돼. 짧게. 그걸로 그 사람들 성적을 매길 거고, 발표자 토론조는 발표한 내용과 토론한 내용을 갖고 내가 성적을 매길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진짜 관심이 이거잖아. 조를 어떻게 짜 이거잖아. 자기들 보니까 그 가대톡에다가 그런 질문을 많이 했던데, 기본적인 거는 지영 씨랑 현 씨가 조교가 중심이 돼서 조를 짜줄 거야. 짜주고 어떤 방식이 타당한지는 자기들이 정하면 좋겠어. 네. 교수님,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좀 해도 될까요? 해. 지영 씨 하세요. 제가 그래서 에브리타임에 게시물을 올려서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봤는데, 어, 저희가 구글 폼을 사전에 미리 제작해 놨는데 그 구글 폼을 사용해서 희망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해당 주차에 발표하는 것이 가장 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글 폼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 그거를 최대한 빨리 작성해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조를 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좋은 거네. 첨단 기법을 이용하면 좋지. 그러면 어디로 보낼 거야? 채팅창으로? 네, 일단 채팅창이랑 가대톡 모두 보내겠습니다. 알았지? 뭐 질문 있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질문 없어? 내가 왜 이걸 하냐면은 우리 이거 수업의 문제의식 자체가 이제 좋은 정보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19세기 말에 덜렁 만들어졌지만은 이게 그냥 맥락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사상가들의 전통, 오랫동안, 물론 서구 중심의 사상이지, 이런 전통성이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적어도 뭐랄까 요 정도의 사상가들, 요 정도의 정치 철학자들은 알아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런 지성사의 어떤 끄트머리에 신인 멤버로 들어왔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번 기회에 조금 공부하면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폼나잖아. 그 대학생 정도 되면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얘기 정도 읽어주면 좋잖아. 폼나잖아. 안 폼나? 취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취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지.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한다고 취업 잘 되는 건 아니지.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오케이? 또 질문 있어? 유성민 씨. 성민 씨. 유성민 씨. 네. 질문 있어? 아니, 없어? 네. 성현 씨. 김성현 씨. 네네네. 질문 있어? 아니요, 아니요. 없지? 그러면은 네. 다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하길 바래. 그리고 정말 우리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참가하지 못하는 45명, 만약에 5명을씩 짠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쓴 보고서로 성적이 산정되니까 9번의 발표를 잘 듣고 자기 내용도 정리하고 자기 의견, 질문 이런 것도 해가지고 보고서 잘 만들길 바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번 이 수업의 산정은 크게 4가지가 있는 거지. 첫 번째는 출석. 출석은 사실 비중 크진 않아. 나는 왜 출석 같은 걸 크게 평가하진 않거든. 왜냐면은 내가 대학 다닐 때 출석을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이었거든. 그래서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 어쨌든 난 그랬어. 그래서 나는 내 경험에 비춰봐서 출석을 열심히 하지 않아. 왜냐면 출석을 잘하는 게 꼭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거든. 출석 안 해도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문제식 갖고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한 건 내 생각에는 어떤 문제식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어떤 내가 그 수업에서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확고한 문제식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화두 같은 거. 그래서 출석이 있고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발표가 있어. 이 4가지로 산정할 거니까 하면 되겠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너무 TMI일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 방침에서 온라인이기 때문에 50% 이상을 50%까지를 A로 주도록 방침이 돼 있어. 그러니까 성적이 아주 박하진 않을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어. 그럼 질문이 없는 걸로. 그죠? 교수님, 말씀하세요. 보고서 작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오늘 스마트 출석 진행하는지 그리고 보고서 분량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 보고서 작성은 이렇게 하면 돼. 일단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고 A4 한 장으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질문을 적어놓으면 돼. 그죠? 그러니까 발표한 사람 걸 요약하고 내가 토론자 입장에서 그 토론문을 밑에 작성하면 돼. 그러니까 반반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너무 많은 필요 없고 A4 한 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총 9장을 제출하면 돼. 한 학기 끝난 다음에. 오케이? 또 뭐 무슨 질문이었지? 지영 씨? 오늘 출석 방식이요. 출석 방식은 똑같지. 출석 방식은 내가 역시 이제 스마트 출석을 할 거니까 하듯이 스마트 출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발표 수업도 사실 내가 볼 때는 내가 하는 강의 못지않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도 출석을 꼭 해야지. 내 강의는 안 들어도 발표 수업을 출석 꼭 하면 좋겠어. 지영 씨도 뭐 했지? 그다음에 하나는 더. 보고서 양식이요. 보고서 형식 말했고 내용 요약 반, 자기 의견 반 이렇게 해서 A4 한 페이지로 정리한다는 거.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수시로 물어봐. 수시로 물어보면은 내가 대답해 줄 테니까. 그래서 예,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그 보고서 그니까 최동현 씨, 네 맞습니다. 보고서를 카메라 켜고 한번 얘기해봐. 죄송합니다. 지금 데스크톱으로 들어와서 카메라가 없습니다. 말해요. 그러면. 작성하는 그 사람들의 경우, 어,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사람들보다 좀 버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거?
그러니까 매주 내야 된다는 것에서 어. 발표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런 점에서 약간 버거울 수 약간 있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차이가 있지. 차이가 있지.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 평가 기준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과 그분에 발표하는 사람이 따로 분리돼서 그러면 평가가 되나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평가가 되나요? 내가 고려할게. 고려하고 그 보고서 작성하는 게 더 힘든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내가 그건 매주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고려할게. 고려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제 공정이라는 거 있잖아. 공정이라는 건 이제 물론 이제 똑같은 기준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고 사실은 솔직한 고백이 쉽지는 않고 더 근본적인 내 생각은 약간 인생은 복골복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보고서를 9번 쓰기 싫으면은 길을 쓰고 내가 발표조나 토론조에 들어가면 되지. 그지? 만약에 이제 거기에 못 들어가면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운에 달린 거지. 어떻게 생각해? 너무 무책임한 얘기인가, 동현 씨? 너무 잘 내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내가 발표나 토론에 비해서 혹은 뭐 보고서 작성에 비해서 발표나 토론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조금 선적 산정에서 약간 배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충분히 반영할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최대한 공정성을 고려하되 100% 공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지만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조금 무책임한 얘기 같지만은 데스 라이프다. 그게 인생이다. 그런 얘기. 내가 너무 타락해 보여?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또 질문. 그러면 내가 부탁할 얘기는 우리 지영 씨랑 현 씨가 고생 중간에 하니까 조금 잘 도와줘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 하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또 보니까 이제 이런 발표 이런 거 프레젠테이션 잘하더라고 아주. 그러니까 나도 한번 듣고 싶어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래서 그리고 참고 문헌은 딱 그 여기 밑에 보이지만 박희봉 교수가 쓴 좋은 정부 나쁜 정부라는 책이 딱 있어. 이게 이런 사람들 내보니까 마르크스 정도까지 베버 정도까지는 정리돼 있어. 이걸 해도 되는데 내가 보니까 좀 내용이 너무 얄팍해. 얄팍하니까 그대로 하면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여기 내가 써놨던 요거 그 근대 서양 정치사상사지 이런 책들을 참고하면 좋겠어. 참고해서 박희봉 선생님 책은 가이드로만 삼고 자기들이 조금 더 저널이라든지 혹은 뭐 책이라든지를 참고해가지고 좀 내용을 풍성하게 해서 발표하면은 좋겠어.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할게.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건 이거야. 우리는 요 행정부 혹은 집행부의 요 관료제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는 게 행정학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 관료제까지를 도출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국가의 탄생에서부터 근대 국가의 탄생에서부터 정부의 탄생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 근대 관료제 탄생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했어.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오늘 얘기할 거는 시민사회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했어. 그치? 왜냐면은 근대는 근대 국가도 출현하지만은 동시에 근대 시민사회 같이 출현하거든.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어떤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 역학 속에서 이 견제 균형하면 서로 이제 견제하고 균형하고 하면서 이렇게 역사 발전해 왔거든. 미얀마 사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 관점으로. 미얀마는 사실은 이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갖고 있는 공권력, 군대지. 군대가 시민사회에 대해서 무력으로 시민사회 자유를 억압한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가정을 통해서 시민사회 역량이 굉장히 강력하다면, 즉 시민사회가 그런 국가적인 폭력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 아마 미얀마의 군부는 쿠데타를 할 엄두를 못 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사태 혹은 독재 국가는 국가 힘이 굉장히 강한 사회지.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북한 사회를 내가 정확히 몰라서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북한 사회는 이제 전제주의 국가고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강한 사회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시민 사회 발전이 억압돼 있지. 상대적으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1987년도 때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지. 내가 대학 가기도 전부터야. 30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는 시민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어떤 군사 독재는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시민항쟁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국가 권력이 일정하게 후퇴하는 거지.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커지면서 국가가 힘을 균형을 하면서 우리 사회 민주화가 진행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행정학을 공부하니까 주로 이제 국가의 관료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지만은 항상 결국은 좋은 정부라는 것도 시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것이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시민사회라는 것도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럼 시민사회는 어떻게 출현했느냐?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 이 그림 봐봐. 이 그림이 뭐냐면은 우리 카톨릭 대학교에서는 하기 민망한 얘기지만은 1519년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그 아우스베르크인가? 하여튼 그 지역에서 이른바 95개문을 성당의 문으로 박아. 그지? 그리고 종교개혁의 횃불이 일어났어. 그지? 근데 생각을 해봐라. 독일의 그 아우스부르크란가 그 조그만 도시는 베를린 아래에 있는 조그만 도시야. 지금도 굉장히 작은 도시야. 거기서 종교혁명 루터라는 신학자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신부였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그 작은 개인의 목소리였는데 왜 그것이 유럽을 휩쓸고 세계를 바꿔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가령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중에서 여기 있는 우리 지영 씨가 갑자기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생각해가지고 학교 정문에다가 학교의 문제점을 대문말하게 써놓은 거야. 루터도 그런 짓을 했어. 근데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교의 세계와 신교의 세계로 그리고 그 구교와 신교 간의 피비린내는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도 독일 북부 지역 그리고 북유럽 지역은 신교도 국가가 되고 그리고 이 유럽 남부 지역 뭐 이태리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이런 쪽은 캐톨릭이 센 나라가 되고 이렇게 분화됐단 말이야. 왜 그게 가능했을까? 가장 결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사실은 그 당시에 마침 인쇄매체가 발전한 거야. 이른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라는 게 발전되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 루터의 종교개혁의 목소리가 이 팜플렛이라든지 조그만 책자를 통해서 혹은 전단지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 당시에 전 세계는 이제 유럽이지.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우스부르크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루터라는 젊은 신학자가 교황에 대들었대. 막 이런 얘기가 막 퍼져나가는 거야. 사실은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부패상이라든지 잘못에 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 후스트라든지 찌벤겔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냥 조그만 파문만 일으키다가 그냥 끝나버렸어. 근데 루터의 종교개혁은 전 세계를 퍼져나가서 세계를 바꿔놨거든. 이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쇄술의 발전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 난 생각을 해.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돌아다녔던 인쇄술이야. 이게 진리의 승리라는 이 전단지야, 전단지. 그러니까 종이 쪽지 하나에다가 요 판화를 새겨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진리의 승리, 이른바 신교도 종교개혁의 진리가 퍼져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저기 독일의 아우스부르크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루터라는 젊은 신학자가 외친 목소리, 부패상에 대한 어떤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묻힌 목소리가 저기 스페인에 있는 혹은 저기 스웨덴의 저기 시골 동네에도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독일의 조그만 지방에서 지금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고 막 그 제후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 종교로 막 이러는 게 퍼지고 그렇지 나도 로마 카톨릭이 너무 심하다 생각했어.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인간이 돈 받고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퍼져나가는 거지. 그죠?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확대된 거라고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런 인사매체 그 당시에는 이런 종이를 인쇄하는 이런 기술이 그 당시에는 뉴미디어지.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그 종이가 SNS나 인터넷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이슈를 갖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른바 같은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단의 무리들, 군중들, 즉 공중들이 생기는 거야. 군중이라고 매스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의 집합이야. 근데 이 인쇄매체를 통해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어떤 것들이 생겨나. 그거를 우리가 같은 사람의 집단이지만은 군중과 분리해서 공중이라고 얘기해. 공중. 그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른바 공론이 형성되는 거야. 공론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동일한 정치적 주제 혹은 사회적 이슈를 갖고 공론이 형성되기 시작해. 아까 있었 종교혁명 같이. 그죠? 그래서 이런 공중이 형성되면서, 즉 인터넷을 통해서 같은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공중이 형성되면서 시민사회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16세기에 일어난 건데 16세기만 하더라도 이게 조금 미약한데 이게 본격적으로 되는 게 18세기 같은 때가 그런 거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프랑스의 살롱이라는 거야. 지금은 살롱 얘기하면 주로 여러분들 미용실 생각하잖아. 미용실 살롱이라고 하는데 실제 살롱은 뭐냐면은 귀족들 있잖아.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혹은 성공한 부르주아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담론 공간, 그러니까 그 공간, 우리로 따지면 사랑방 같은, 옛날에 우리 양반집에서 사랑방이 있었잖아. 안채가 따로 있었고 사랑방이 있어서 사랑방이 손님 받는 방이잖아. 그런 게 이제 유럽 건축에서는 이제 살롱이라는 건데, 유럽 보면 여기 살롱 보면 막 그림 같은 거 붙여놓고 사람들이 쫙 와서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거지. 이 살롱에서 뭘 하냐면은 주로 이 살롱은 원래는 문해, 그러니까 예술,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혹은 뭐 미술이라든지 혹은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을 논평하는 혹은 비평하는 이런 모임이었어. 사실은 취미 교양 이런 모임이었어. 우리로 따지면 무슨 모임 같은 거지. 정모 같은 거야. 정모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모여서 정모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부르봉 왕조의 어떤 왕의 무능함, 어떤 세금의 가혹함, 혹은 뭐 외국과의 전쟁,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 살롱 모임에서 이른바 귀족들, 대개는 부르주아들이, 성공한 부르주아들이 모여서 서로 공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지. 공론은 뭐냐면은 이 뭐랄까, 아까 얘기했듯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여론하고 좀 다른 개념이야. 근데 여론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이거는 랑부이의 후작 부인의 살롱이라는 것을 묘사한 그림이야. 프랑스에서. 봐봐, 여기 있는 요 가발 쓴 아저씨가 무슨 책 들고 막 잘난 체하면서 막 무슨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귀부인과 이런 어떤 가발 쓴 뭐 신사들 이런들이 모여서 막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모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모를 하면서 어떤 이슈에서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론이 형성되는 거야. 그죠? 이런 공론장이 형성되면서 이런 힘, 국가에 대한 국가의 통치 방식, 국가의 정치, 혹은 조세 정책,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형성되고, 이런 힘들이 모여서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을 만드는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의견이 모아지는 거죠. 시민사회가 갑자기 시민사회는 사건으로 보면 굉장히 우발적인 사건이야. 프랑스 혁명은.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바스틸 감옥에서 그 폭동이 일어나면서 혁명을 번졌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당시 부르봉 왕조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시민 의식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프랑스에서만 있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영국 같은 경우는 커피하우스라는 형식으로 있었어요. 영국에서도 역시 산업혁명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산업화가 빨리 됐기 때문에 부르주아들 혹은 어떤 시민계급들 혹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사계급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모여서 얘기를 했냐면은 이른바 커피하우스라는 게 있었어. 이런 커피하우스. 커피하우스는 그야말로 요즘으로 따지면 스타벅스 같은 데야. 스타벅스 같은 데 모여서 서로 커피를 먹는 거야. 커피 먹으면서 뭐 잡담을 하겠지. 뭐 이토고 저토고 뭐 이토고 저토고 뭐 누가 뭐 주식 투자했는데 돈 벌었다더라. 뭐 어디 남의 요새 동인도에서 누가 주식 투자했는데 동인도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30년 많이 들었다더라. 그럼 나도 그거 주식 사야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러다가 당시 영국 정부, 그 당시 영국 정부는 뭐 스튜어트 왕조일 수도 있고 뭐 그 당시 왕들이지. 아, 왕이 이번에 뭐 무슨 뭐 유부녀랑 뭐 바람났다는 둥, 뭐 이번에 세금 걷었다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둥, 이러면서 뭐 나라가 이래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이른바 영국 사회도 이제 공론이 형성되는 거지. 공론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회가 국가와 구별되는 어떤 시민 사회가 존재한다는 거야. 시민 사회가. 그죠? 이런 커피하우스 모여가지고 막 이제 맥주 넣고 막 싸우는 거지, 막 논쟁하는 거죠. 이게 영국에만 있었냐? 영국에만 있지는 않았지. 독일에도 있었어. 독일에는 티슈 게셜샤프트라는 건데, 이거는 차모임이야. 역시 이제 영국 같은 이제 커피하우스랑 같은 개념인데, 이것도 같은 개념이야. 이렇게 부르주아들이라든지 혹은 조금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차 같은 걸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막 자기 논문 같은 거 발표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다 보면서 또 정치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이 당시 독일이니까 독일은 또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겠어? 독일 민족이 언제까지 이렇게 분열돼 있어야 되냐? 우리도 빨리 통일왕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 가장 싹수가 이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가장 싹수 있는 귀족은 누구냐? 뭐 프로이센이냐? 아니면 작센 왕국이냐? 아니면 저쪽 뮌헨 바이에른 왕국이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지.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빨리 통일했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공론장이 형성되면서 시민사회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국가와 경쟁하면서 이제 국가와 시민사회 경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참고로 여기 있는 요 약간 흰 가발 쓴 요 아저씨 있잖아. 요 아저씨. 요 아저씨 여기 논문 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저씨 있잖아. 요 아저씨가 누구게? 서영 씨. 박서영 씨. 네, 이 아저씨 누구게?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 사람이야. 독일 사람이고 철학자야. 독일 철학자 많은 사람 있어? 네, 임마누엘 칸트라고 들어봤어? 네. 이 사람이 칸트야. 칸트야.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티슈 게셀샤프트, 티슈 게셀샤프트라는 거는 차 마시는 모임이라는 뜻이야.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면서 근대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아까 했듯이 한국의 민주화도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그 시민사회 힘으로 국가 권력을 군부 독재를 몰아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6월 혁명이라는 거거든. 그잖아. 그러니까 근대 이유는 근대 국가도 생겨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근대식의 시민사회, 즉 단순히 사람만 군집돼 있다고 그게 시민사회가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의 주제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이런 이른바 공론이 만들어지는 공간, 이런 게 바로 시민사회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환경운동이라든지 혹은 뭐 반부패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민단체들도 많잖아. 시민단체도 바로 이제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지. 국가와 다르게 어떤 공적인 주제를 갖고 서로 토론하면서 의제를 만들고 나라 정책을 바꾸는 이런 것도 우리 사회 시민사회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때 얘기했지만은 이제 근대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져 온 거지. 근대 국가가 이제 아까 그때 얘기했듯이 뭐 전쟁이라든지 교환권의 몰락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교통의 발전으로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고 근대 국가의 근대 관료제가 만들어졌죠. 이 축이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또 도시화가 되고 또 교통의 발전에서 서로 사람들의 교류가 많아지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아까 프랑스의 살롱이라든지 영국의 커피하우스, 독일의 게셀샤프트, 티슈 게셀샤프트 이런 것들이 공론장이라는 그러니까 자각한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공론을 형성하면서 이 두 축이 경쟁하면서 근대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다 공부하진 않고 그 중에서 이런 역사적인 어떤 큰 그림 속에서 근대 관료제라는 거, 정부를 구성하는 원리였던 근대 관료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거야 앞으로. 그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행정학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부가 잘 돌아가려면은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조직론을 공부하는 거죠. 그다음에 좋은 공무원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했듯이 공무원을 뽑는 방법은 예전에는 세습, 그다음에 뭐 추첨, 선거, 시험 이런 게 있었는데 근대 관료제는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뽑는 것들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행정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잘 쓸 건가 이 문제 이제 재무행정에서 얘기하고 정부의 활동, 정책이라는 거죠.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저출산 정책. 지금 한국 지난해 출산율이 0.84, 0.93과 84잖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국가가 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건가? 어떻게 출산율 높일 건가? 이런 게 국가가 하는 작용이잖아. 그런 게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팔러시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국가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가? 그런 얘기를 앞으로 하려고 해요.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공부의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내가 설명한 거야. 오케이? 궁금한 거 있어? 소은서 씨.
궁금한 거 있어? 입니다. 없어? 네. 저번에 내가 동영상 보니까 오늘 목요일 날 질문 예약한 사람이 2명 있던데. 누구지? 질문 예약한 사람이 있던데. 정은 씨. 정은 씨.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질문한다 그랬잖아. 질문해 봐 한번. 질문 진짜 할 줄 몰라. 질문 진짜 시킬 줄 몰랐지. 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그 막스 웨버가 정의한 근대 관료제의 특징에서 업무의 범위가 법에 의해 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뭔가 딱 그렇게 된 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우리가 어떤 국가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는 막스 베버 얘기야. 국가를 쓰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정당성이라는 게 필요해. 정당성. 이 국가는 정당하다. 정당하다는 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개념인데 막스 베버는 권력의 정당성을 3가지로 나눠. 하나는 카리스마적인 정당성. 가령 이런 거야. 카리스마적인 정당성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지배를 예수를 우리가 리더로서 받아들이잖아. 그럼 예수의 그 지배 초기의 기독교에서 예수의 그 가르침의 정당성 어디서 왔냐면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에서 왔어. 그죠?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중국 초창기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혹은 북한의 그 초창기 북한에서 그 지배의 정당성 어디서 왔냐면은 김일성이라든지 모택동 같은 개인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에서 온 거야. 그들의 카리스마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고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이런 정통성이 있고 또 하나는 전통적인 권위라는 게 있어. 전통적인 권위는 뭐냐면은 과거로 선조로부터 이런 식으로 통치해왔고 그 다음에 왕조는 이렇게 장자를 통해서 세습해왔고 우리는 그들의 신민이 된다. 이 전통이 이어져 왔잖아. 그리고 그 왕의 전통성은 신으로부터 온다. 이른바 왕권 신수. 그 전통이 우리의 지금 현재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 그죠? 마지막으로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거는 근대 국가의 전통성은 개인의 카리스마에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 어디서 와? 개인의 카리스마에서 오는 것도 아니지. 문재인 정부 개인의 카리스마 때문에 지금 정부의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 또 한편으로는 전통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야. 그치?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을 뽑고 이렇게 통치하고 이렇게 공직을 배분한다는 정통성이 전통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 어디서 왔어? 헌법으로부터 왔지. 헌법부터 온 거야. 즉 근대 국가의 권력의 정통성은 법적 합리적 권위로부터 온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근대의 지배의 정통성 혹은 정당성은 법적이고 합리적인 것부터 오니까 그 법적이고 합리적인 정통성은 바로 법에 의해서 법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든. 그 법의 최상위 것이 바로 헌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을 통해서 우리는 권력을 어떻게 하고 시민의 자유는 무엇이 있다고 다 규정해놨어. 그러면 그것을 소급 해가지고 헌법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으로부터 대통령 시행세칙 이런 거 만들어서 각 부령이 만들어주고 각 부는 무슨 일을 한다는 걸 규정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걸 규정해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거로 우리가 믿으니까. 이게 근대 국가의 특징이라는 거야. 근대 국가의 그러니까 정당성은 법적 합리적 지배에서 오는 거지. 되게 좋은 질문이야. 잘했어. 노혜영 씨. 노혜영 씨도 저번 주 질문한다고 나랑 약속한 것 같은데. 노혜영 씨. 뭐 오늘 안 온 거야? 오늘 한 명 결석했는데 한 명 결석한 사람이 노혜영 씨야? 저인 것 같은데 노태예요. 채영 씨구나. 미안. 채영 씨. 채영 씨. 질문하기로 했지. 네. 해봐 한번. 아직 없는데.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네. 예약한 거야. 오케이. 또 질문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출석 체크하자. 출석 체크 내가 불러줄게. 잠깐만.
뭐가 뭐 잠깐만 해야 될 게 많아. 출석은 번호는 899. 899. 그 출석 체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봐봐. 지금 공유돼 있지 화면. 화면 공유돼 있지 보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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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017년도 때 매년 한 3, 4년마다 중앙일보가 전국 대학 평가를 해. 대학 평가를 하는데 여기 보다시피 우리 카톨릭 대학교 행정학과가 상평가 받았어. 상평가 받았으면은 고대, 연대, 이대, 중앙대, 한양대 다음에 카톨릭 대니까 전국 7등이란 뜻이지? 맞아? 이렇게 보는 거 맞아? 어쨌든 상평가 받았어. 그러니까 카톨릭대 행정학과 굉장히 탑 클래스라는 걸 알 수 있지? 1학년들 전공을 고민하는 1학년들 고려해봐 한번. 오케이? 오케이. 출석 체크 다 했지?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근대 행정학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내가 근대 행정의 탄생 관련된 3명의 사상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치? 막스 베버, 우드로 윌슨, 테일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줄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 오케이? 그러면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오케이?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교수님, 아마도 질문들이 많이 와가지고 보고서 관련해서랑 발표나 토론을 또 그 내부에서 어떻게 팀을 짜야 될지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 지영 씨가 사실은 에서는 나를 대리하니까 현 씨랑 나를 대리하니까 자유롭게 해. 또 혹시 교수님께서 이거 줌을 관리하시는 게 어려우시면은 저한테 포스트 권한 넘기기를 하시면 제가 음소거 처리나 그런 걸 진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넘기는 걸 어떻게 넘기는